상승 주기가 온다면 반드시 쉬어가는 하락 주기가 와야지만 다시 폭발적 상승 주기가 온다. 강남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도봉구 하급지가 하락한 요 수치만큼 다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상급지의 규제가 심하고 하급지는 규제가 없다? 그럼 하급지의 수요가 더 집중하면서 하급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품이 생긴다라는 건 낙폭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거품이 꺼져야지만 다시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승과 하락 주기에는 상급지와 하급지의 갭 메우기가 들어가는 시장입니다. 상급지가 먼저 상승을 했다면 이 하급지는 시차를 두고 그 갭을 메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시차를 두고 하급지 아파트도 마찬가지 그 갭을 메우면서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하급지의 갭 띄우기, 양극화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시기는 언제냐면 하락으로 넘어가는 변곡점 시기, 요 시기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하락 주기라고 하는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당연히 상급지를 선호하는 수요가 훨씬 더 그나마 많기 때문에 상급지 아파트 거래 한두 건 거래로도 이 평균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매수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 관망 수요층들은 포모 현상이 오죠. 시장에서 그리고 또 뉴스 매스컴에서 평균 매매 가격이 역대 최고다 이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급해지죠. 심란해지고. 그래서 이런 큰 포모 현상이 오기 때문에 추격 매수가 계속 들어가면서 고점을 만들고 대부분 꼭지에 물리게 되는 겁니다. 자, 상하급지 아파트 매매 증감률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25년도까지의 증감률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 12달을 평균을 내서 요 당의 증감률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럼 2003년은 뭐였습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1990년, 98년은 하락 주기, 99년부터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상승 주기의 변곡점, 그게 99년도고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장은 2003년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강남구를 한번 보게 되면 자, 강남구 2003년도에 22%가 상승한 반면에 도봉구 하급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쭉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죠. 2006년도가 강남구 일대에선 대부분 상급지에서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높은 만큼 신고가가 많이 나왔던 시기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반면에 하급지에선 계속 하락을 하다가 상급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시차를 두고 어떻게 해요? 뒤늦게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상승을 어느 정도 한다면 조정, 쉬어가는 타이밍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에 요 하급지 아파트가 또 갭 메우기로 상승을 하면서 갭을 메우게 되었죠. 그런데 하락할 때는 누가 먼저 하락했습니까? 강남구 상급지 아파트가 먼저 하락했습니다. 2007년부터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쭉 지속적으로 2013년까지 하락을 해온 반면에 도봉구 하급지 아파트는 2009년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죠. 자, 따라서 시차를 두고 상급지가 먼저 하락하다 보니 또 갭 메우기로 하급지 아파트도 같이 하락으로 이어져 간 거죠.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증감률을 보게 되면 합계가 마이너스 11.9%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그죠? 뒤늦게 상승하다가
2009년부터 상승폭이 엄청 축소되면서 이거는 실거래가가 실제로 엄청나게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013년도까지의 증감률이 마이너스 12.9%, 거의 비슷한 수치로 갭 메우기로 하락했다. 이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2014년 상승 주기로 넘어가는 변곡점이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2019년도까지 강남구 상급지는 40.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똑같은 하급지 도봉구는 동일 시기에 27.7%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다. 아, 상급지가 먼저 큰 폭으로 상승하고 갭 띄우기로 양극화가 생기는 현상에서 시차를 두고 갭 메우기가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리고 2020년, 21년 강남구는 14년부터 21년도까지 62.1%가 상승한 반면에 도봉구도 동일 시기에 62.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 대폭 상승을 했구나. 약 한 4%까지 상승을 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시차를 두고 상급지가 상승을 하면 하급지도 상승을 하고, 상급지가 하락을 하면 하급지도 시차를 두고 하락을 한다. 이걸 갭 메우기라고 하죠. 그런데 2022년 하락의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22년부터 25년 강남구가 오히려 하락 중인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18.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급지인 도봉구는 동일 시기 마이너스 20%가 하락을 했다.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시차를 두고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강남구 상급지가 먼저 하락하고 하급지가 뒤따라서 하락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급지가 먼저 하락하고 상급지가 뒤따라 하락하네요. 자,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될까요? 이건 뒤에 가서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갭 메우기라고 했습니다. 갭 메우기. 그렇다면 시차를 두고 하급지가 떨어진 만큼 양극화가 생겼죠? 이 양극화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축소되게 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승 주기가 온다면 반드시 하락 주기가 와야만 다시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자산 시장에 있어서도 하락 없이 재상승하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본 체계에서. 이것 또한 이해 못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자산에 투자하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등산하시죠? 등산. 자, 등산하는데 정상을 찍습니다. 근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는 사람 없죠. 최소 한두 번은 쉬어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에너지가 올라가는 과정에 방진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상승장 시기에서도 쉬어가면서 조정을 보면서 하락을 하고 우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을 찍고 하산하는데도 한 번도 안 쉬고 하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최소 한두 번은 쉬어주면서 하산을 하죠. 이 또한 마찬가지 하락 주기에서도 반등을 하면서 우하락을 한다. 자, 그런데 정상 찍고 하산하는데 거의 반나절, 하루가 걸려요. 하루가. 자, 정상 찍고 하산하고 다시 또 산을 올라가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자, 등산 하루에 2번 할 수 있으세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갔다 와도 에너지가 완전히 방진되죠. 한 일주일 동안 근육통 때문에 아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일주일을 쉬어주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축적이 돼야 일주일 뒤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상승 주기가 온다면 반드시 쉬어가는 하락 주기가 와야지만 다시 폭발적 상승 주기가 온다고요. 그런데 강남구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한 번도 하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했네요. 22년, 23년 하락했지만 하락의 폭이 굉장히 적었고 24년도에 이미 전부 다 회복됐고 오히려 상승폭이 훨씬 더 컸고요. 따라서 강남은 실제 하락하지 않았다. 대형은 아예 하락도 안 했었습니다.
낙폭이 아예 없었습니다. 정부가 봤을 때 하락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시켜주지 않았던 거고, 제가 22년 하반기에도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서 규제 지역을 전부 다 풀어줄 거다 라고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 이유는 뭡니까? 그냥 이런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도봉구는 엄청난 낙폭이 컸죠. 그러면 강남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도봉구 하급지가 하락한 요 수치만큼 다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상승해서 2035년 평균 매매 가격이 100억을 찍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변곡점이 찾아오는 시기는 양극화가 생기는 시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변곡점이 어디였습니까? 하락의 변곡점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 자, 그런데 강남구는 6.2%가 반등한 반면에 하락 이후에 도봉구는 반등의 폭이 거의 없었죠. 양극화가 생긴 겁니다. 그죠? 반대로 강남구를 보게 되면 22년, 23년 변곡점 이후에 반등을 했죠. 7.2에서 13.6%가 상승해서 약 20.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도봉구는 변곡점 이후에 반등한 시기가 온다라고 해도 마이너스 2.4%로 하락을 했네요. 이렇게 변곡점이 찾아오는 시기에는 양극화가 생기는 시점이구나. 이 양극화는 언제 생기는 겁니까? 하락의 변곡점 이후에 다시 재반등하는 시기에, 그 시기에 양극화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갭매우기가 없다라고 말씀해드렸던 겁니다. 갭매우기. 갭매우기는 언제 나온다? 상승장이 나오는 거다. 이 반등의 갭매우기는. 근데 상승장은 상승하는 거고 고점이 없어요. 정고점이. 반등은 뭐예요? 정고점이 있는 금액이 반등한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정고점까지 올라가는 이 반등 시기, 이 반등 시기는 하락주기고 그 시기에는 양극화가 생기는 시점이다. 자, 그러면 강남구가 먼저 하락했고 그 다음에 하급지인 도봉구가 뒤따라서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시기에는 오히려 하급지가 먼저 하락했고 하락폭이 컸고 오히려 강남구 상급지는 상승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자, 이거는 금융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규제. 금융규제가 어떻게 유입되고 어떻게 도입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급지와 하급지가 동일한 규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수요는 상급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규제면. 근데 상급지의 규제가 심하고 하급지는 규제가 없다? 그럼 하급지의 수요가 더 집중하면서 하급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2006년부터 시작했던 2012년도까지의 금융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지역 일대로 지정이 됐습니다. 2007년까지가 상승주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LTV가 어떻게 됐냐면 한도가 투기지역 내에선 6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를 고가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6억 원 초과는 LTV 40%, 6억 원 이하는 60%의 LTV가 적용이 되었고요. 또 규제지역 내 대출 한도를 1억 원이 넘는 초과되는 금액을 받았다? DTI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DTI가 40%가 적용을 됐고요. 5천에서 1억을 받았다? 60% 좀 더 완화된 수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출 5천만 원 이하로 받았다? DTI 미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 저기 서울 외곽지역 일대 동북권에 성북구가 있죠. 성북구. 그 성북구 아파트의 신축 대장이 84 타입이 2006년, 2007년 요 당시에 6억이었습니다. 84가. 그리고 구축 아파트들이, 준신축, 구축 요 아파트들이 4억 중반 정도를 형성했던 시기였습니다. 4억 중반.
그리고 5구 타입 25평 수준, 20평대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축 아파트를 외곽지에 5구 타입에 매매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보통 3억이라고 한다면 대출 1억은 안 받을까요? 당연히 매매 가격의 30% 이상은 대출 대부분 받습니다. 그럼 대출 한도는 전부 다 1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인데 하급지라고 하더라도 DTI 얼마 적용받았던 겁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40%를 적용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상급지건 하급지건 LTV 한도는 조금 더 완화된 수치지만 DTI가 동일하게 적용받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급지건 하급지건 규제 정책이 동일했다. 그러면 어느 시장으로 들어갑니까? 상급지 시장으로 들어간다고요. 상급지 시장. 자, 2007년까지 동일했습니다. 2007년까지. 다시 보게 되면 상급지 시장에 들어갑니다. 상급지 시장. 자, 상급지 시장에 들어가니까 2006년, 2007년 이 당시에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도봉구 하급지는 2007년, 2008년 요 시기 때 상승을 했어요. 2008년이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인데 이때 오히려 하급지는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상급지는 오히려 하락폭이 컸고요. 그 이유는 하급지 수요보다 상급지 수요에 더 많이 집중했던 시기고, 그리고 요 시기 때 뭘 받았냐면 대부분 대출을 영끌해서 들어간 수요가 상급지에 엄청나게 많았었다. 자, 다시 2008년에 강남 3구만 제외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전부 다 해제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수도권의 LTV는 60%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DTI는 강남 3구를 제외하고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미반영시켜서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남 3구는 규제지역이었기 때문에 무주택은 DTI 40%, 또 1주택 갈아타기, 또 다주택은 50% 이렇게 적용받았던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2008년에 뭐였죠? 강남 3구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일대에 전부 다 DTI가 미적용됐죠. 그러니까 대출이 대폭 완화가 되었던 겁니다. 완화가 되니까 하급지에서 어떻게 됩니까? 2008년에 하락하지 않고 수요가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대출 규제 유무에 따라서 집값이 상승되고 하락하는 그런 정책에 따라 가격이 형성됐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2009년도에 집값이 큰 폭으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남 3구 이외에 지역은 해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수도권 지역 일대에 집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다시 재상승하다 보니까 LTV를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약 10%포인트 정도 인하를 해서 50%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DTI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는 그대로 40에서 50%, 그리고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은 50%, 인천 경기는 60%의 DTI가 적용받기 시작합니다. 자, 원래는 폐지됐었죠? 근데 다시 집값이 상승되니까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 DTI가 정책이 나왔냐? 2009년 9월달 이후에 나온 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이 DTI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자, 어떻게 됐냐? 하락으로 전환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락폭이 커지기 시작하죠. 반대로 2009년에 반등을 했는데 이거 왜 반등한 겁니까? 2009년 하반기에 오히려 강남은 엄청나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전고점까지 올라가기 시작해요. 반대로 하급지는 떨어지기 시작하고 규제가 통일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규제가 동일하죠. 규제가 강남 3구는 40에서 50%의 DTI, 그리고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은 원래 DTI가 없어졌다가 다시 50%가 규제가 되면서 동일한 규제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따라서
다시 수요가 상급지로 선회하고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고, 하락의 폭도 하급지에 비하면 크지 않았던 시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0년, 11, 12 DTI는 그대로 갔고 LTV는 대폭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무주택 일부, 또 실수요, 세계 최초 이런 분들 한해서 LTV가 완화가 되기 시작했고, 한번 정고점을 찍고 하락했다가 다시 재차 반등하잖아요. 에너지가 소진되는 겁니다. 자, 정고점이 여기고 바닥이 여기였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예전 집값 상승만큼. 그리고 다시 올라간 만큼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에너지가 방진돼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락해서 에너지가 축적이 돼야지만 재반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고점이 한번 찍힌 금액은 아무리 반등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상승이 아니라 일시적 데드캣 바운스기 때문에 힘이 전부 다 빠지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다시 재차 하락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수요가 감소되니까. 자, 이런 구조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6년부터 2008년 대비 2009년, 2010년 가격 어떻게 형성됐는지 한번 실거래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2007년 그리고 2008년 상반기 때까지가 가장 높았던 금액이고, 2009년은 2008년 서브프라임이 온 이후에 반등 시기였습니다. 2009년, 2010년이. 자, 강남구 아파트를 비교해보면 쭉 보면 비슷한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죠? 개포우성 2차가 있네요. 요 2006년에서 2008년 요 시기 최고가가 15억 9천 나왔던 반면에 2009년, 2011년은 14억 6천. 오히려 상승 주기의 가격이 좀 더 높았네요. 그죠? 그리고 또 현대 아파트 15억 7천, 16억 9천. 2009년, 2011년이 좀 더 높았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가장 높았던 금액이 18억이었고 여기는 16억 9천이었고. 그래서 비슷한 수치로 다시 회복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오차도 10억 8천에서 16억 6천. 상승은 했지만 신고가가 조금 나왔지만, 그죠? 신고가의 경신이 지금처럼 크지 않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초구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아파트에 또 비슷한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가 있을까요? 비슷한 아파트가 없네요. 또 요때 가장 높았던 금액은 신반포 2차, 3차네요. 2차 있네요. 2차 2007년부터 2006년부터 2008년 15억 5천짜리가 2009년, 2010년 요 시기에 얼마 찍혔나요? 13억 500 찍혔습니다. 이때가 훨씬 더 컸죠. 자, 이렇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때가 또 금액이 높았던 아파트도 있고, 요때가 금액이 좀 더 높았던 아파트가 있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2006년, 2007년과 그리고 2009년, 2011년 요 사이에도요,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비슷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하게 올라왔던 겁니다. 비슷하게. 자, 잠실주공, 잠실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잠실주공 5단지 16억 6천, 15억 4천. 상승 주기가 훨씬 더 높았네요. 레이크팰리스 12억, 11억 9천. 거의 똑같네요. 그죠?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잠실에서 10억 8천, 11억 8천. 약 1억 정도 높았던 수치고, 그죠? 대부분 비슷한 수치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과 굉장히 괴리감이 있죠. 고점이었던 가격과 다시 반등해서 올라간 금액이 거의 비슷한 수치까지 올라갔었다. 여의도 아파트를 보게 되면 10억, 11억 5천에 12억. 거의 비슷하죠. 광장 10억 7천, 12억 2천. 광장은 좀 더 많이 올라왔고요. 미성 9억 8천에서 10억 8천. 좀 더 올라왔고. 그죠? 한양 7억 9천 8백에 10억 2천. 좀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수치인데 예전에 비하면 재건축은 어때요? 아까 앞에서 보신 것보다는 더 많이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에
거품이 좀 더 많이 껴져서 뒤늦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구나. 자, 이렇게 거품이 많이 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의 하락폭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예전 실거래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 재건축 강남 일대 아파트는 실제 정고점 대비 40% 이상 폭락을 했던 시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많이 꼈던 시기에는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다. 그 당시에도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해왔었다. 반면에 노원구 하급지 아파트를 한번 보게 되면 하급지 건영 3차 6억 5천, 6억 2천 예전이 더 높았고 청구 3차 6억 4천, 6억 2천 예전이 조금 더 높았고요. 그죠? 또 어떤 아파트가 있죠? 하나 꿈의 그린 5억 6,500, 5억 5천 예전이 좀 더 높았네요. 그죠? 그리고 도봉구 아파트를 보게 되면 대상타운 현대 7억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11년 5억을 찍었습니다. 아, 예전이 훨씬 더 높네요. 그리고 거래된 거 보면 전부 다 2008년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2008년이 대출 규제가 DTI가 전부 다 완화됐던 시기였다. 이때 전부 다 신고가를 찍은 겁니다. 완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대출이가 완화가 되면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드릴 텐데. 또 어떤 아파트 있습니까? 동아청서 5억 5,500, 5억 5천 비슷한 수치고요. 북한산 아이파크 5억 3,500, 5억 5천 그죠? 거의 뭐 비슷한데 거의 비슷한 수치죠. 그죠? 거의 비슷한 수치로 유지가 됐다. 강북구 아파트도 거의 뭐 비슷한 수치입니다. 동부 센트랩이 5억 2천, 5억 2천 거의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규제가 됐고 규제가 지속적으로 예전이건 지금이건 동일하게 규제가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정고점까지 회복한 수치를 보여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동 아파트도 예전에 다 얼마였습니까? 이 전부 다 2008년에 거래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고가가 나온 거. 이게 전부 다 완화가 되었을 때 신고가 나왔었던 거다. 완화가 되었을 때. 그리고 요 시기에는 이제 대부분 이때 나온 아파트들이 다 신축 아파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었던 시기였고요. 전부 다 5억대, 6억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출 1억 이상은 대부분 강북 아파트에서도 전부 다 받았던 수치였다. 그래서 DTI가 하급지도 전부 다 적용을 동일하게 상급지와 동일하게 받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강남구, 도봉구 요번 시장은 어떻습니까? 강남구는 오히려 상승했고 하급지, 도봉구는 오히려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시기였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될까요? 예전과 다르죠. 예전엔 강남이 먼저 하락했고 도봉구도 뒤따라서 시차를 두고 하락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반대로 움직였죠. 자, 그 이유는 금융 규제가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동일하게 규제가 상급지, 하급지에 적용이 된다면 수요는 상급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일한 규제가 있는데 만약에 상급지의 규제가 있고 하급지의 규제가 완화가 됐다? 수요가 어디로 집중하냐? 하급지에 집중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전자였고 지금 이 시기는, 지금의 시기는 후자입니다. 후자. 자, 2019년 12월 16일 이후부터 규제 정책이 도입이 되었는데 15기 초과된 아파트는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투기 지역 내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 20%, 조정 대상 지역은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까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은 대출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레버리지. 자, 레버리지를 이용해야지만 집값에 거품이 생기는 건데 레버리지 자체를 이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 반면에 9억 원, 15억 원 이하인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9억 원 이하는 레버리지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DSR 규제가 없기 때문에 하급지에는 대부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매했던 수요가 많았었다. 그리고 21년도 이때도 다 15억이 넘어간 아파트는 현금으로 매매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DSR 1단계 주택담보대출에 6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DSR 40%가 적용을 받았던 시기가 21년 7월 이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는 거의 꼭지까지 올라갔던 시기였고, 그리고 6억 원이 이하가 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저 하급지, 서울 외곽 경기 인천, 그리고 지방적 일대가 대부분 DSR에 제외돼서 대출이 나왔던 시기였고, 15억이 넘어간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왔고, 또 6억 원이 초과된 그리고 15억 미만 아파트는 뭐예요? DSR 40%가 적용되는 시기였고, 따라서 하급지의 수요가 집중하기 시작했고, 하급지의 대출 레버리지가 크게 작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2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9월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 외곽 지역 일대가 해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LTV는 동일했고, DSR 규제는 2단계가 들어가면서 총 대출에 2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DSR 40%가 적용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부터 강남 3구와 용산은 제외하고선 전부 다 해제되었죠. 규제 지역이. 자, 그러다 보니까 해제되다 보니까 어떻게 금융 규제가 완화가 되었냐? 비규제 지역은 70%까지 대출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전국 지역은 70%까지. 그리고 생애 최초 80%, 다주택은 60%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 내에서 강남 3구 용산도 LTV 50%까지 나오고 다주택은 30%까지 나오게 되고, 15억이 초과된 아파트도 대출이 나왔습니다. 강남도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 전부 다 50%까지는 대출이 나왔고, 또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한 상급지 아파트, 마포, 성동, 광진 이런 여러 상급지 아파트도 얼마까지? 최대 80%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잔뜩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예전에는 상급지 아파트의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요가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20년, 21년에 하급지에 집중했다. 하급지에. 그러다 보니 하급지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21년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약 2년 사이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게 거의 한 34억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34%. 응? 엄청난 상승폭이 나왔었다. 이 상급지보다 하급지가 대출이 완화되니까. 그런데 2023년부터 시작해서 대출이 한 푼 안 나왔던 상급지가 대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출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당연히 상급지에 집중하죠. 그러다 보니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대폭 상승하기 시작하고 하락폭이 하급지보다 크지 않았던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 요 시기 때 대출을 받지 않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부채에 대한 부담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상급지는. 그러다 보니까 2022년, 23년 금리 인상에 따라서 부담되는 수요가 극히 드물죠. 반면에 20년, 21년 이때 영끌했던 대부분의 하급지 아파트, 강북, 서울 외곽, 경기, 인천, 지방적 일대는 어떻습니까?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큰 폭으로 생기다 보니 매도를 계획한 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 매물이 출회돼서 적체되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구조가 나오게 됐던 거죠. 이렇게 레버리지 유무에 따라서 대출 부담의 여부에 따라 집값의 변화가 크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쭉 동일했죠. 그래서 상급지 아파트는 오히려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죠. 규제를 했더니 오히려 하방 경직성이 높아졌고, 또 반대로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젠 규제가 완화됐던 이 금융정책이 2025년 접어들고 6월 27일 이후부터 다주택은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게 됐고, 1주택은 6개월 이내 전입 처분 조건이 붙게 되고, 또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까지밖에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현금 20억이 있어요. 20억. 자,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20억짜리 아파트밖에 못 봤던 겁니다. 그런데 규제지역 LTV가 완화되면서 50%까지 대출이 나와요. 그럼 40억짜리 아파트 보는 사람은 현금 20억이 있다면 대출 20억을 받아서 4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20억짜리 아파트를 봤던 수요가 40억짜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부채에 대한 부담을 엄청나게 높이면서 이 매매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 부담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굉장히 부담감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출 6억밖에 나오지 않아. 그러면 20억짜리 현금 있는 수요는 얼마짜리 봅니까? 이젠 26억짜리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40억짜리 갑자기 눈이 높아졌다가 원래 20억짜리 아파트를 봤던 수요가 40억짜리로 눈이 높아졌다가 갑자기 26억으로 눈이 갑자기 낮게 시장을 보게 된다면 매매할 수 있겠습니까? 매매하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저 반포 아파트를 봤던 수요가 마포 아파트를 보게 생겼냐고요. 실거주자가. 뭐 투자자는 본인이 그 집에 전입하지 않으니까 지역 무관하고 매매한다라고 가정해도 실수요는 전입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따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반포와 마포의 급지 차이가 얼마나 큰데 반포 아파트 봤던 사람이 어떻게 저 마포 아파트 들어가서 살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수요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되지 않고 또 거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급한 매도인들은 또 호가를 낮춰서 누군가는 호가를 낮춰서 매도를 계획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게 거래가 되면 하락전환 거래가 되고 또 그게 시세가 형성되고 그 호가를 높였던 수요도 어떻게 해요? 결국엔 호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되면서 하락으로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스트레스 DSR도 도입이 되면서 1.5% 가상금리가 적용되기 시작하죠. 자, 따라서 21년, 22년 상승주기 대비 24년, 25년 반등 시기의 가격 대비를 보게 되면 강남구 현대아파트 어떻습니까? 43억짜리가 72억 됐어요. 자, 이때는 거품이 없는 시기예요. 자, 제가 예상 정거점이라는 걸 산출한다라고 했죠. 자, 상승주기 때 대장주 아파트의 상승률만큼 모든 아파트는 동일하게 그 상승률이 대입돼서 상승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강남 아파트는 예상 정거점보다 요 상승주기 때 한참 하회된 금액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40억까지 올라가야 할 아파트인데 요 상승주기 때 35억밖에 못 올라간 아파트예요. 5억이 더 올라가야 되는 수치인데 못 올라갔던 겁니다. 못 올라갔던 이유는 이 시기는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품이 아예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원래 가격대만큼도 올라가지 못했던 거다. 그런데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거품이 생기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현대오차 41억짜리 63억, 20억이 올라갔어요. 아까 재건축 아파트는 뭐예요? 거품이 엄청나게 생긴다라고 했죠. 그래서 낙폭이 굉장히 큰 게 재건축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한양 4차 37억짜리가 60억. 거품이 엄청 생긴다. 자, 거품이 생긴다라는 건 낙폭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 거품이 꺼져야지만 다시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본체계예요. 자본체계를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아크릴 리버파크 46억 6천짜리가 56억 5천. 뭐 이건 얼마 안 올라갔네요. 10억 정도 수준. 신반포 2차 39억 8천짜리가 55억. 15억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또 반포자이 39억, 퍼스티지 동일급지지 52억. 엄청 올라갔죠. 또 송파 아파트 잠수정 5단지 32억 7천, 45억 2천. 자, 앞에 우리 봤죠? 2006년, 2008년, 2009년, 11년 그 가격 대비를 봤을 때 거의 동일시했습니다. 왜요? 규제가 동일했기 때문에. 근데
이 시기에는 대출이 안 나왔고 이 시기에는 대출이 나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품이 한꺼번에 생기게 된 겁니다. 엄청난 거품이.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증감률을 보면 상급지는 하락하지 않더라. 강남구는 하락하지 않았었다. 그럼 이제 뭐예요?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발생될 소지가 매우 높을 거다. 매우. 리센치 26억 5천, 33억 9천. 엄청난 거품이 다 낀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누군가가 이거 고점인지 모르고 산꼭지인지 모르고 그냥 막 잡은 겁니다. 자, 용산에 있는 아파트 한강맨션 40억 48억, 왕궁 26억 4천, 32억 8천, 신동아 25억 8천, 32억 6천. 이렇게 거품이 껴져 있다. 반대로 하급지를 한번 볼까요? 하급지는 뭐였습니까? 2020년, 21년 대출이 엄청나게 영끌했던 시기였죠. 대출 규제가 대부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치였기 때문에. 청구 3차 14억 2천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13억. 지금 13억밖에 안 돼요. 또 권영 3차 13억 9,800짜리가 12억 4천. 정고점을 아예 상회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테르 해링턴 플레이스 13억 5천, 11억 5천. 또 도봉구 아파트입니다. 북한산 아이파크 12억짜리 지금 9억 7,500. 이게 최고가입니다. 동아총설 11억 9천 900, 10억 2,600. 삼성레미안 11억 9억. 예전 가격이 훨씬 더 높았네요. 훨씬 더. 지금 대출이 똑같이 완화가 돼도 이거 뭡니까? 상급지 대출도 완화됐기 때문에 수요가 하급지에 몰리는 게 아니라 상급지로 몰렸기 때문에 하급지의 가격의 상승폭이 클 수가 없었고, 또 요때 전부 다 영끌했던 수요의 매물이 이때 계속 쌓여 있고 소화가 안 되니까 가격 상승이 나오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어려운 시장. 강북구 아파트 꿈의 숲 롯데캐슬 11억 7천, 9억 9천. 지금 대부분 예전의 가격 대비해서 봤을 때 레미안 트리베라 11억 8천, 9억 6천. 그죠? 굉장히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름 센터피스는 비슷하네요. 16억 4천, 16억 4천. 이거 왜 비슷할까, 얘는? 얘는 뭐예요? 하급지인데도 불구하고 10억이 초과된 아파트였기 때문에 2020년, 21년 이때 대출이 안 나왔어, 이 아파트는. 그러니까 하급지라고 하더라도 10억이 초과된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대출이 나온 시기 어때요? 전고점까지 다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 부동산 전망에서 하급지 가운데서도 대장주는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롯데캐슬 클라시아 16억 2천, 10억 4천. 이렇게 됩니다. 6단지 14억, 13억 2천. 예전 가격이 더 높죠?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상승장의 대출을 받는 그런 시점에는 엄청난 거품이 끼기 때문에 낙폭이 클 수밖에 없고 소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젠 강남 지역 일대들도 대출을 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영끌을 하면서 받아왔던 수요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하락의 고리가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약해진 상황에서 하락으로 전환될 소지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들어가는 시장은 반드시 이렇게 파동 에너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하락하고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반등을 하면서 우하락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하는데 이 상승을 하려면 반드시 하락이 와야지 상승할 수 있는 거다.